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포르투갈 포르투에 대한 건데요. 여러 여행 가이드랑 블로그 글, 또 관련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포르투. 자료들을 쭉 보니까 포르투, 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도시 같아요. 뭐 유서 깊은 역사지구도 있고 아름다운 도르강 풍경,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포트 와인까지. 아,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네, 맞습니다. 포르투갈 제2의 도시이자 그 도시 전체의 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역사가 2000년이 넘었고 심지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이 도시 이름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 정말요? 그 정도군요. 네, 그 특유의 아줄레주 타일 장식이라든가 고풍스러운 건축물들, 그리고 활기찬 강변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정치를 자아내는 곳이에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면서 여러분께 가장 필요하고 또 흥미로울 만한 정보들을 쏙쏙 뽑아내려고 합니다. 뭐랄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포르투 탐구, 이런 느낌으로요. 좋습니다. 유명 명소는 당연하고 어쩌면 숨겨진 맛집이나 포트 와인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까지 알짜 정보만 딱 모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포르투의 매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포르투가 어떤 도시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포르투는 이베리아 반도 서쪽 그 도르강 하구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네, 도시의 핵심 지역은 크게 한 세 군데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강변에 그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쫙 붙어 있는 구시가지, 히베이라 지구가 있고요. 아, 사진에서 많이 본 거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는 포트 와인 저장고, 그 셀러들이 밀집한 빌라노바 데 가이아,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상업 중심가인 볼량 지역. 이렇게요. 자료들 보니까 리스본만큼은 아니지만 포르투도 언덕이 꽤 있다고 하던데요. 도시를 제대로 느끼려면 역시 걷는 게 최고일 텐데 편한 신발은 정말 필수겠어요. 골목골로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요 관광지 대부분은 충분히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모여 있긴 해요.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다니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대중교통은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안단테 아줄이라고 하는 충전식 교통카드가 있어요. 그걸 0.60유로에 사서 충전해서 쓰는 게 편리합니다. 보통 시내 중심부는 Z2, 존2 요금이면 충분하고요. 공항 오갈 때는 Z4 요금이 필요합니다. 혹시 뭐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무제한 카드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어요. 24시간 또는 72시간 동안 모든 존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단테 투어리스트 카드도 있습니다. 머무는 기간이나 이동 계획에 따라서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버스 기사님께 직접 현금 내고 탈 수도 있긴 한데 카드보다 요금이 좀 비싸고 잔돈 준비해야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포르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명소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포르투 하면 역시 그 도르강 위에 놓인 동 루이스 1세 다리.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멋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1886년에 완공된 이중 아치 구조의 철견인데요. 포르투랑 빌라노바 드 가이아를 이어주는 다리죠. 그 에펠탑 설계한 구스타브 에펠의 제자 테오피 세이리그가 설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에펠탑 느낌도 나는군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다리 위층은 지금 메트로랑 보행자 전용으로 쓰이는데 거기서 보는 도르강이랑 히베이라 지구 파노라마 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특히 해질녘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다고들 하던데 그 전망을 제대로 보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 네, 맞아요. 그 전망 제대로 보시려면 다리 건너편, 그러니까 빌라노바드 가이아 쪽 언덕 위에 있는 자르딤두 모후 공원. 거기가 최고의 명당으로 꼽힙니다. 해질녘 노을부터 시작해서 야경까지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죠. 와,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리고 매년 6월 23일 밤에 열리는 성요한 축제, 쌍주앙 기관에는 이 다리를 중심으로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도 펼쳐진다고 해요. 포르투갈 여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줄레주 타일이잖아요. 리스본만큼 포르투에서도 이 푸른 타일의 매력을 많이 볼 수 있겠죠? 혹시 포르투 안에 좀 특별한 아줄레주 명소가 있다면요? 그럼요. 포르투를 대표하는 아줄레즈 명소는 단연 쌍 벤투 기차역을 꼽아야 합니다. 아, 기차역이요? 네.
1900세기 말에 원래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역인데요. 그 내부 홀 전체가 약 2만 개의 아줄레즈 타일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정말 거대한 미술관에 들어선 느낌이랄까요? 2만 개요? 와, 그 타일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그 화가 조르즈 콜라수라는 사람이 10년 넘게 작업한 작품들인데요. 포르투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예를 들면 15세기 초에 북아프리카 세우타를 정복하는 전투 장면이라던가 왕족 행차 모습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농업이나 교통수단 발달 같은 풍경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 기차 타는 곳인데 그런 예술 작품이 있다니 놀랍네요. 네, 그래서 기차를 타지 않더라도 꼭 한번 들러서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느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기차역 말고 아줄레주로 유명한 곳, 특히 사진 찍기 좋은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카르모 성당 이그레자두 카르모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성당 측면 전체가 푸른색 아줄레주로 정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거든요. 성당이요? 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 성당이 겉보기에는 하나 같지만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카르멜리타스 성당이랑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왜요? 18세기에는 수녀원이랑 수도원이 벽을 공유할 수 없다는 규율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이에 폭이 1.5m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집에는 1980년대까지 실제로 살았다고 하고요. 아, 신기하네요. 그럼 카르무 성당은 사진 찍기 괜찮은가요? 네, 상대적으로 좀 덜 붐벼서 여유롭게 사진 찍기 좋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영혼의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산타 카타리나 예배당도 외벽 전체가 아줄레주로 덮여서 정말 아름다운데 여긴 워낙 유명해서 항상 관광객이 많고 좀 사진 찍기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포르투 대성당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꽤 오래된 성당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12세기부터 짓기 시작해서 로마네스크, 고딕, 바로크 양식이 막 섞여 있는 포르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죠. 특히 좋은 점은 입장료가 3유로로 저렴한데 그 돈으로 아름다운 아줄레주로 장식된 고딕 양식 회랑도 보고 또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히베이라 지구당 도루강 전망까지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들 하죠. 3유로에 그 모든 걸 볼 수 있다니 정말 괜찮네요. 성당 내부가 특히 화려한 곳도 있다고요? 아, 네. 바로 상프란시스코 성당입니다. 겉모습은 좀 수수한 고딕 양식인데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정말 압도됩니다. 벽, 기둥, 천장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표면이 바로크 양식의 금박 목조 조각, 탈야도라다라고 부르는 걸로 뒤덮여서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번쩍번쩍해요. 와, 황금빛 성당이라니? 네, 특히 그 예수의 족보를 형상화했다는 2세의 나무 조각은 그 정교함이 정말 대단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포르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클레리 구스탑이 제일 유명하던데 올라가 볼 만한가요? 네, 18세기에 지어진 75m 높이의 아주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 종탑이죠. 계단이 한 225개 정도 되는데 이걸 올라가면 포르투 시내랑 도루강, 저 멀리 빌라노바드 가이아의 와인 셀러들, 그리고 대서양까지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225개. 좀 힘들겠는데요? 네, 계단이 꽤 좁고 가파른 편이라 좀 힘들 수 있고요. 특히 해질녘에는 전망대가 아주 붐빌 수 있다는 후기가 많아요. 입장료도 8유로에서 10유로 정도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포르투 대성당 탑도 3유로에 비슷한 전망을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렐루 서점, 해리포터 호그와트 도서관에 영감을 준 곳이라는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자료 보니까 J.K. 롤링 본인이 직접 부인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얘기가 오랫동안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였었죠. 1906년에 지어진 이 아름다운 네오고딕 영식 서점이 롤링에게 영감을 줬다는. 하지만 롤링 자신이 트위터를 통해서 렐루 서점에 가본 적도 없고 글 쓸 당시엔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딱 잘라 밝혔습니다.
와, 세상에.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는 걸 보면 그 서점 자체가 가진 매력이 정말 대단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설과는 별개로요. 서점 중앙에 있는 그 붉고 아름다운 곡선 계단 있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천장, 정교한 목조 장식 같은 것들, 이런 건축적인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로 계속 꼽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가볼 만은 하겠네요. 네. 다만 인기가 워낙 많아서 시간대별 입장권을 미리 사야 하고요. 8.10유로 정도? 책 사면 할인해 줍니다. 내부가 아주 붐벼서 여유롭게 책을 보거나 사진 찍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에서 또 시장 구경 빼놓을 수 없죠. 볼량시장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1914년에 지어진 꽤 유서 깊은 시정인데요. 최근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치고 2022년에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해산물, 치즈, 육류 같은 식재료는 기본이고 꽃, 기념품, 여러 가지 공예품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먹을 곳도 있나요? 네, 2층에는 푸드코트처럼 식당들도 있어서 거기서 간단한 식사나 타파스 같은 거 즐기면서 활기찬 현지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뭐 포트와인이나 올리브오일 같은 식료품, 기념품 사기에도 괜찮겠네요. 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다만 어떤 자료에 보니까 바로 맞은편에 핑고도스라는 큰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포트와인 세트 같은 일부 품목은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하, 꿀팁이네요.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 활기찬 시장 둘러보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포르투의 또 다른 상징,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포트 와인이 궁금해지는데요. 자료 보니까 이게 정말 독특한 와인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포트 와인은 그 와인 발효 과정 중에 도수가 높은 브랜디 같은 주정, 그러니까 증류주를 첨가해서 만드는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주정 강화 와인. 네, 이 과정에서 효모 활동이 딱 멈추거든요. 그래서 포도 자체의 당분이 발효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일반 와인보다 훨씬 달콤하면서도 알코올 도수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꽤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콤하면서 도수가 높다. 와, 진짜 매력적인 조합인데요. 왜 이런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게 된 거죠? 그 배경 이야기도 재밌던데요. 그 기원은 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그 영국이랑 프랑스 관계가 안 좋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에 영국은 프랑스 와인, 특히 보르도 와인의 최대 수입국이었는데 전쟁 같은 걸로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대체할 와인을 찾게 된 거죠. 아, 그래서 포르투갈 와인에 눈을 돌렸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포르투갈 도르강 유역의 와인이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요? 네, 당시 기술로는 포르투갈에서 영국까지 그 긴 항해 기간 동안 와인이 쉽게 변질되는 걸 막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국 상인들이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첨가하기 시작한 거. 그게 바로 포트 와인의 시작입니다. 아하, 상하지 않게 하려고. 왜? 포르투와 항구를 통해서 영국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포트 와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고요. 결국 영국 사람들의 와인 사랑이랑 또 실용적인 필요가 만나서 탄생한 아주 독특한 와인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탄생 비화네요. 포트와인도 종류가 꽤 다양하던데 어떤 것부터 마셔보는 게 좋을까요? 처음 마셔보는 사람한테 추천할 만한 스타일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적인 스타일은 루비 포트입니다. 신선한 붉은 과일 향이 풍부하고 색깔도 이름처럼 루비색을 띠죠. 비교적 짧게 숙성해서 포도 본연의 맛과 달콤함을 잘 살린 스타일이라서 포트와인 처음 드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복합적인 맛을 원한다면요. 그 황갈색을 띈다는 토니 포트는 어떤가요? 토니 포트는 루비보다 작은 오크통에서 더 오랫동안 숙성시킨 스타일이에요. 숙성 과정에서 서서히 산화되면서 색깔이 황갈색, 즉 토니색으로 변하고 맛과 향도 달라지죠. 신선한 과일 향 대신에 견과류나 캐러멜, 말린 과일 같은 좀 더 복합적이고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입니다. 숙성 연도도 표시되어 있던데요.
네, 보통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숙성 표시가 된 제품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 해의 와인을 섞어서 평균 숙성 연도를 맞춘 블렌딩 와인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보통 20년 숙성 토니를 맛이나 가격 면에서 가장 균형 잡힌 선택으로 꼽더라고요. 특별한 해에만 나오는 고급 포트 와인도 있겠죠? 네, 물론이죠.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된 해에 수확한 최고의 포도로만 만드는 빈티지 포트가 있습니다. 이건 병 속에서 수십 년 이상 장기 숙성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와인이라 생산량도 적고 가격도 아주 높습니다. 와, 그럼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빈티지 스타일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LBV, 그러니까 레이트 버터드 빈티지를 추천합니다. 이것도 단일 빈티지 포도로 만들지만 오크통에서 한 4년에서 6년 정도 더 오래 숙성시킨 뒤에 병입해서 바로 마시기 좋게 만든 와인이에요.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LBV 기억해둬야겠네요. 정말 다양한 세계네요. 이 매력적인 포트 와인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역시 현지 와인셀러, 그러니까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게 좋겠죠? 빌라노바드 가이아에 엄청 많다던데 어딜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빌라노바드 가이아의 와인셀러 투어는 정말 포르투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워낙 많은 곳들이 있어서 선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각기 좀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몇 군데를 추천해 드릴게요. 우선 포르투 와인의 역사랑 제조 과정을 좀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시면 테일러스가 좋습니다. 테일러스요? 네, 유일하게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고요. 한 20에서 25유로 정도, 와인 2잔 시임 포함, 아름다운 정원에서 공작새 보면서 시음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오, 공작새도 있어요? 좀 더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요? 포르투갈 전통 음악인 파두 공연이랑 와인 시음을 같이 즐기고 싶으시면 칼렘 와이너리의 투어 플러스 공연 패키지, 약 25유로 2잔 시음, 이 인기가 많아요. 가성비 좋게 문화체험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파도 공연이라 좋네요. 그리고 그 검은 망토들은 돈 캐릭터로 유명한 샌드맨은 그 상징적인 이미지처럼 좀 독특한 분위기의 투어를 제공합니다. 약 19유로 3잔 시음. 이외에도 뭐 프리미엄 테이스팅이나 음식 페어링에 관심 있으시면 콕번스, 좀 인터랙티브한 박물관 형태의 경험을 원하시면 더 와인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선택지가 정말 많네요. 와인과 함께 즐길 포르투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순 없죠. 자료 보니까 프란세지냐라는 음식이 정말 비주얼이 압도적이던데 이건 진짜 꼭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프란세지냐는 정말 포르투의 맛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툼한 식빵 사이에 햄, 소시지, 스테이크 같은 온갖 종류의 고기를 막 겹겹이 쌓고요. 위에는 치즈를 듬뿍 녹여서 얹은 다음에 뜨겁고 약간 매콤한 토마토 맥주 베이스 소스를 자작하게 부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이야, 듣기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칼로리 폭탄이지만 그 풍성하고 강렬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특히 시원한 맥주랑 같이 먹으면 그 궁합이 환상적이죠. 가장 유명한 맛집은 어디인가요? 카페 산티아고가 프란세지니아의 거의 원조격이자 가장 유명한 맛집으로 꼽힙니다. 다만 양이 정말 많으니까 혼자 다 먹기 부담스러우면 둘이서 하나 시켜서 나눠 먹는 걸 추천해요. 네, 그래야겠네요. 포르투갈 음식 하면 또 대구, 바칼리아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포르투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포르투에서는 강변 히베이라 지구에 있는 바칼리아오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서 다양한 대구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망도 아주 좋고요. 아예 식당 이름이 바칼리아오군요. 네. 그리고 간식처럼 즐기기 좋은 볼리뉴스드 바칼리아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으깬 대구살이랑 감자를 섞어서 튀긴 고로케 같은 거예요. 맥주 안주로도 아주 그만입니다. 오, 그것도 맛있겠네요. 혹시 포르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좀 더 소박한 그런 로컬 간식거리 같은 것도 있을까요? 카쇼리뇨라고 작고 바삭하게 구운 빵에 소시지랑 치즈를 넣은 미니 핫도그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잘게 잘라서 맥주랑 같이 먹기 좋은데요. 세르베자이아 가젤라라는 곳이 이 메뉴로 아주 유명합니다. 카쇼린요. 네, 또 돼지고기를 마늘이랑 와인 같은 걸로 양념해서 빵에 끼워 먹는 비파나 샌드위치도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메뉴인데 콩가라는 식당이 명성이 높습니다. 아, 비파나도 들어본 것 같아요. 달콤한 디저트도 궁금한데요. 포르투갈 대표 디저트, 에그타르트, 파스텔드 나타난 어디서 먹어야 할까요?
파스텔드 나타야 포르투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네타 3 에스트리라는 곳에 초콜릿 파스텔드 나타가 특히 인상적이었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좀 색다른 맛을 원하시면 시도해볼만 하겠네요. 초콜릿 에그타르트라.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1896년부터 운영된 콤페이타리아 두볼량에서는 아몬드 타르트인 티젤리냐스 같은 전통적인 페이스트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콤비커피 로스터스 같은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도 좋고요. 아니면 아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즐기고 싶으시면 1921년에 문을 연 마제스틱 카페도 방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마제스틱 카페는 저도 들어봤어요. 정말 오래됐네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메르세아리아 다스 플로레스라는 곳도 있어요. 거긴 뭐 하는 곳인데요? 식료품점이면서 간단한 식사도 가능한 곳인데요. 형형색색의 아주 예쁜 디자인을 자랑하는 다양한 생선 통조림을 팔아요. 그리고 매장에서 그걸 직접 맛볼 수도 있습니다. 생선 통조림을요? 네, 통조림을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빵이랑 와인이랑 같이 즐기는 경험. 꽤 근사하지 않나요? 포르투갈의 그 다채로운 통조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죠. 와, 그것도 정말 독특한 경험이겠네요.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워낙 맛집 정보가 많아서 이걸 다 가볼 순 없을 텐데 혹시 딱 한두 군데만 더 추천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상벤투역 바로 옆에 있는 타파벤토라는 곳이 있어요. 여긴 훌륭한 음식 맛이랑 플레이팅, 또 친절한 서비스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해산물 요리가 특히 유명하고 한국어 메뉴판도 있다고 하네요. 오, 한국어 메뉴판. 좋네요. 그리고 라 리코타라는 곳은 합리적인 가격에 점심 코스 메뉴 한 20유로대 정도 하는데요. 그 덕분에 한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문어 요리랑 스테이크가 맛있다는 평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포르투의 명소, 와인, 음식까지 쭉 둘러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포르투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께 좀 실용적인 팁이나 현지 분위기에 대해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덕이랑 돌길이 많은 도시 특성상 발이 편한 신발은 정말 필수입니다. 네, 신발 중요하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안단테 카드를 활용하는 게 경제적이고요. 숙소 위치를 고민 중이시라면 히베이라 지구는 강변 전망이나 관광지 접근성은 최고지만 좀 붐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좀 더 조용하고 현지 느낌을 원하시면 볼량시장 근처나 아니면 조금 떨어진 주거지역, 예를 들면 후아다 보아비스타 같은 곳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숙소 위치도 중요하겠네요. 네, 다만 그 동루이스 1세다리 바로 뒤편 언덕 위의 숙소들은 전망은 좋은데 다파른 계단이나 푸니쿨라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해요. 현지 문화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점이 있을까요? 포르투 사람들은 일상에서 커피 브레이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 나누는 걸 즐깁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8시 이후 꽤 늦게 시작하는 편이고 식사 시간 자체도 좀 길게 가지는 편이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늦게 먹는군요. 네, 그리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아주 재미있는 조언이 하나 있는데요. 뭐죠? 바로 도로광변이나 야외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매우 대담하고 잽싼 갈매기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매기요? 하하. 네, 순식간에 음식을 낚아챌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방심은 금물입니다. 와, 조심해야겠네요. 포르투에 머물면서 근교 도시로 당일치기 여행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포르투 근교에 매력적인 당일치기 여행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 우나랑 전통배 몰레세이루로 유명한 아베이루, 그리고 알록달록 줄무늬 집들이 인상적인 해변 마을 코스타노바가 인기가 많고요. 아베이루랑 코스타노바? 네, 또 포르투갈의 종교 중심지인 브라가나, 포르투갈 왕국이 시작된 기마랑에스 같은 역사 도시도 좋습니다.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진 도르벨리로 떠나는 와인 투어도 빼놓을 수 없죠. 와, 갈 곳이 많네요. 네, 대부분 기차나 버스로 1시간 내외 거리에 있어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포르투의 정말 다채로운 면모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서 깊은 건축물과 아줄레주 타일의 아름다움, 도르강의 낭만적인 풍경, 그리고 달콤 쌉싸름한 포트 와인과 군침 도는 음식들까지
아, 정말 매력적인 도시임에 틀림없네요. 네, 그렇죠. 직접 그 구시가지의 돌길을 걷고 골목 사이사이에 숨겨진 풍경을 발견하면서 도시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 강변 카페에 앉아서 현지인처럼 여유를 즐기거나 빌라노바드 가이아의 와인셀러에서 포트와인의 깊은 향과 맛을 음미하는 경험은 분명 포르투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포르투 여행 계획에 즐거운 영감과 또 유용한 정보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거 대항해 시대, 전 세계를 향한 탐험과 교역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이 항구 도시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웅장한 다리나 오래된 와인 저장고 같은 눈에 보이는 유산을 넘어서 포르투라는 도시가 가진 어떤 보이지 않는 기질이나 분위기, 혹은 이곳 사람들의 성격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직접 포르투의 골목길을 걷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여정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